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구독자분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댓글 남기셨는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은 멤버가 되신 분만 제가 질문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무 구독자가 많아서 제가 모두 답변 드리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그 질문을 빨리 답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 레벨을 상위 레벨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멤버분들도 많다 보니까 상위 mem버 위주로 먼저 대답해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주의공대에 다니고 있는 2학년입니다. 현재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지만 무늬만 그럴싸하지 전혀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관심 있는 것이 AI를 이용해 주식 그래프 예측 이런 프로젝트나 GDP 계산 이런 거 하고 있어서 전공을 제가 관심 있는 수학 쪽으로 전과한 후 CS는 마스터로 가는 것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데 컷 해볼게요. 자,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분위기랑 한국 분위기랑 정말 다릅니다. 진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지금 님이 겪고 있는 갈등을 제가 아주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님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님의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님의 겪는 갈등의 대부분의 스트레스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전공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제 친구 중에 정말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예요. 네이티브 친구예요. 영어를 네이티브로 구사합니다. 그런데 백인이 아닙니다. 백인이 아니고 태국에서 부모님이 이민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영어가 네이티브고 그냥 인종만 태국 아시아인이지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학부 전공, 석사 전공, 박사 전공을 모두 생물학으로 전공했어요. 생물학. 그런데 이 친구가 학부 때는 생명체가 좋아서 생물학을 했고 그렇게 생물학을 공부했는데 이 친구가 석사, 박사 때 했던 건 뭐냐면 인공지능, AI의 그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뭐 그런 앱 써보셨나요? 저는 제 아들이 곤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곤충을 가든에서 이제 잡잖아요. 그러면 저도 종을 다 몰라요. 뭐 메뚜기인지 사슴벌레인지 대충은 아는데 이게 사슴벌레 중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기데온 장수풍뎅인지 뭐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계열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라파톱 사슴벌레인지 이런 거를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거를 판독을 해가지고 사진을 판독해서 학명이랑 사는 곳, 뭐 먹이는 뭘 먹고 이거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런 거를 이 친구가 석박사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이오 인포메틱스죠. 생명체의 어떤 특징이 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머신러닝 한 후에 이 소프트웨어가 그 생명체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런 거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박사 때 본인이 좋아하는 생물학도 하면서 그 생물 연구를 AI를 이용해서 막 분석하는 걸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그 유명한 그 SNS 회사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무슨 연구를 하냐면 SNS에서 사람들이 사진 올리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좋아요 클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피드에 사진이 올라가면은 이 친구 전공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도 사실 생명체예요. 눈, 코, 입, 귀 다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생명체의 모양을 판독해가지고 이 사람의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누가 태그를 이렇게 하면은 그 태그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 알고리즘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과 출신인데 실리콘밸리의 SNS 회사에 다녀요. 사람들이 생물학 박사라고 하면 다들 뭐 무슨 현미경 앞에 앉아가지고 막 무슨 뭐 동물 막 이렇게 주사 놓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미국은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거에 대해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실리콘밸리에서 SNS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나와야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심지어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그런 인공지능 컴퓨터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제가 이제 딱 뭘 전공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공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제 회사만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주변에 뭐 한인들이 저 사람 그 뭐 컴퓨터공학 박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컴퓨터공학 박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계공학 박사입니다. 기계공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모두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회사에 다니고 있냐? 아까 그 생물학과 나온 친구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학부 때 일단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계과 학생들이 들었던 수업은 대부분 제조업에 관한 거예요. 뭐 재료역학 같은 거. 재료역학, 유체역학, 정역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역학 같은 제조업이랑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늘 가고 싶었던 과는 컴퓨터공학과인데 저도 컴퓨터공학과를 수시 모집으로 지원했는데 컴퓨터공학과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시 모집에서 제가 가고 싶은 컴퓨터공학과를 가려고 했더니 좋은데 못 가게 생겼는 거예요. 좋은데 못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그래도 서울에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학교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막 지방대까지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이렇게 점수 맞춰보면은 이제 기계과를 갔어요. 점수 맞춰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자라고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재미없는 거 그냥 명성만 쫓아서 절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부 때 제 전공이 150학점이 전공, 저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서 학부 나왔거든요. 150학점이 졸업학점인데 저희 학부 학칙은 50학점만 기계공학을 들으면 되고 나머지 100학점은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계과 친구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막 전공은 막 100학점씩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교양 한 50학점 듣고 졸업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 맞춰서 나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제가 150학점 졸업학점이라고 했죠. 근데 최소 전공 요구사항이 50학점이더라고요. 딱 그것만 미니멈으로 채웠어요. 나머지 그럼 100학점의 여유가 생기죠. 이거 다 뭐 들었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들은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제가 좋아하는 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럼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봐봐요. 제가 기계과 학부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학부 나온 사람이랑 저랑 머릿속에 든 지식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들도 150학점 졸업학점이지만 보통 뭐 졸업하려면 전공 최소가 50학점이었기 때문에 뭐 한 70학점, 80학점 좀 많이 듣는 애들은 100학점 정도 전공 듣고 걔네들도 나머지는 다 교양 들어요. 교양 듣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드는 지식이 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그 친구는 학부 졸업 학위에 컴퓨터공학이 적혀 있는 거고 저는 학부 졸업에 기계공학이 적혀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학부를 마치고 컴퓨터공학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인사과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전공을 했는지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학부 졸업하고 뭘 했냐면은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 2년간 일했어요. 근데 제가 기계공학이 원래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재미없는 막 기어 만지고 막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손에 기름 묻히고 막 뭐 실험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다녔던 회사가 근데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그런 회사의 한국계
지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프랑스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잘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자동차를 설계할 때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되게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이제 막 버덕버덕 우겨가지고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디지털 모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뭐 TV 같은 거 보면은 막 진흙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동차 모형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구시대적인 자동차 개발 방식이고, 요즘 그런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그 자동차 개발하기 전에 모델을 만들어 보냐면 다 컴퓨터 뭐 이렇게 가상현실 같은 걸로 이렇게 가상현실 그런 뭐랄까 컴퓨터 화면에서 3D로 3차원 가상현실로 그렇게 다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 그 가상현실 VR 고글 같은 거 끼고 그 3차원으로 눈앞에 이제 가상의 자동차를 띄워놓고 막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서 이 컴퓨터 그래픽스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거에 대한 다시 또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제가 석사 박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 박사를 가려고 했는데 기계과에도 그런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핏이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3D로 이제 가상현실을 만들어 보는 그런 프랑스계 회사에서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연구 핏이 딱 맞는 데가 또 기계과 대학원에서 그렇게 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가상현실에서 뭔가 막 평가하고 막 그런 걸 연구하는 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석사를 가상현실 같은 거 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랩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은 이제 GPU의 병렬 연산을 하는 그런 랩에서 박사 과정을 났어요. 근데 GPU 병렬 연산은 사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죠. 그럼 이게 GPU 병렬 연산 공부했다는 거 하면은 이게 결국에 인공지능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걸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한 게 아니라 기계과에서 했어요. 기계과에서 그 인공지능 이용해서 의료 장비 개발하고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일이 기계과에도 있어요. 하지만 지도 교수가 네가 하는 일이 대부분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이기 때문에 너는 수업은 전부 다 기계과에서 듣지 말고 저쪽 컴퓨터 사이언스 가가지고 뭐 CS로 시작하는 학과목 있잖아. 뭐 CS 501, 뭐 CS 601, 뭐 이런 수업 다 듣고 오라고 해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늬만 학위만 기계과고 졸업학과만 기계과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 대기업을 잠깐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다시 나왔는데, 한국 대기업의 그 정말 분위기가 이제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박사들이 뭘 전공했는지 잘 몰라요. 뭐 인사과나 면접관들이 이 미국에서 전공하는 공부들이 워낙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뭔지를 한국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냥 학교 랭킹으로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위권의 그 박사과정 학위가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이공계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그런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학교가 1등부터 쭉 했을 때 10 몇 등이니까 이 사람은 몇 점. 뭐 당연히 이제 뭐 보스턴에 있는 M으로 시작하는 명문대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겠죠. 랭킹 1등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산호세에 있는 뭐 S로 시작하는 명문대는 2등이니까 얘네들은 뭐 99점 주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어디 학교는 98점, 97점 뭐 이렇게 주겠죠. 그러니까 제 학교 랭킹대로 몇 점 주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전공이 뭔가 해가지고 졸업장에 기계공학 찍혔으니까 이 사람은 기계전공으로 분류해버리고 진짜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황당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한국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뭘 전공했는지를 면접관이나 인사과에서 이해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그냥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위, 학교의 권세에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는 무슨 과 나왔다는 걸로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분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으로 분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명문대 나온 기계공학 이걸로 그냥 분류당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무식한 분류인데 이렇게 무식하게 분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생산 장비 같은 거에 일어나는 기계적인 문제 같은 거 막 보고 막 그랬었어요. 제 전공은 뭐라고요?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인데 저를 이제 막 AI 개발하는 막 GPU 사다가 머신러닝하고 막 이런 쪽에서 막 뭐 혹은 컴퓨터 그래픽스로 막 뭔가 뭐 가상현실로 막 이렇게 코딩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뭐 그런 연구 분야로 저를 보냈다면은 제가 탁월하게 한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죠. 근데 맨날 뭐 불량 뭐 기계 문제 막 이런 것만 자꾸 보내니까 진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넘어왔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면접을 딱 보자마자 저한테 막 질문을 던져요. 박사 때 뭘 전공했냐 물어봐요. 그럼 제가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 전공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제가 기계과 나왔다는 거를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 공부했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딱 아는 거예요. AI의 핵심 기술, AI의 핵심 인재라고 딱 그냥 분류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나와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면접 때 봤던 게 이런 거예요. 카메라가, 인공지능 카메라가 물체를 디텍션 할 때, 뭐 예를 들면 사과를 디텍션 할 때 그 사과의 형상, 그 바운더리 디텍션을 어떻게 하냐, 그 알고리즘을 지금 설명해 봐라,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들은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주면서 지금 3차원 공간 안에 어떤 큐브가 있다고 가정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 큐브를 정확하게 디텍트하고 이게 그러니까 큐브, 그러니까 뭐랄까 정육면체라는 거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그거를 이 자리에서 코딩으로 보여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코딩을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1시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코딩을 했어요. 코딩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컴파일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수도 코드 형태로 뭐 그냥 프로그래밍의 플로우 차트만 간단하게 보여주면 된다고 하면서 코딩을 그 자리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오직 실력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과가 미국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와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한국의 학벌 사회와 한국 대기업의 그 뭐랄까 전공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뭐 그런 거에 익숙하시셔가지고 특히 학벌이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학벌, 이 사람이 랭킹 1등 하는 데를 나왔냐, 랭킹 2등 하는 데를 나왔냐, 그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하고 정말 커뮤니케이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은 결정을 해야 돼요. 님이 이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그냥 살 건지,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살 건지, 뭐 대표적으로 뭐 S전자 같은 데가 있죠. 뭐 S로 시작하는 그 전자회사 그냥 다니면서 살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뭐 미국 대기업 뭐 이런 데서 살 것인지 그거를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님이 한국에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학벌이에요. 그래서 님의 학교 랭킹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랭킹 나오잖아요. 그 랭킹 가지고 어느 랭킹은 몇 점, 어느 랭킹은 몇 점, 어느 랭킹 몇 점, 이렇게 한국 대기업은 테이블로 다 가지고 있어요. 공식이요, 공식. 그래서 왜냐면 예를 들면 이 학교가 미국에서 5등 하는 학교다. 그러면 1등 하는 학교가 100점이면은 5등 하는 학교는 뭐 예를 들면 면접 점수 95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님이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이렇게 분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와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지원자들 카테고리를 다 넣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면접 방식은 진짜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전공 지원자를 분별하고 분류할 능력이 안 돼서 그냥 학교의 권세에 의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미국은요,
님이 무슨 학과를 나왔는지 필요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님이 전과할 필요가 없어요. 전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님이 관심 있는 게 AI를 이용한 주식 그래프 예측. 자, 이런 쪽으로 제가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마칠 때쯤이었나? 그때쯤이었는 것 같은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헤지 펀드라고 하는 그런 주식 투자 전문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저한테 컨택을 해온 적이 있어요. 그 프로페셔널한 SNS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저를 검색을 해가지고 제 논문이랑 이런 걸 다 읽어보고 저한테 이제 컨택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잡 데스크립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근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맨하탄에 있는 헤지펀드 회사인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거 깜짝 놀랐어요. 헤지펀드 회사인데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은 주식 그래프 예측하고 혹은 금값이나 은값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자산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들이 어떻게 업앤다운 하는지 요거를 이제 인공지능 그런 GPU를 이용해서 이거를 세상에 있는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한 후에 이게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그거를 예측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자 저한테 컨택을 해온 거예요. 되게 고민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1차 이렇게 면접 기회가 왔을 때 제가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제 전공인 그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좀 제대로 하면서 진짜 테크놀로지 회사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이 진짜 택 기업에서 하고 싶었지 저는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님은 딱 그런 데가 지금 딱 취향이잖아. 그쵸? 이런 데가 미국에는 이렇게 자기가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데도 저한테 컨택이 왔었고 또 어떤 데서도 컨택이 왔냐면 텍사스에 있는 정유 회사였어요. 정유. 그 기름, 석유 뽑는 회사. 근데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느 동네쯤을 파야 석유가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 깊이 파야 석유가 나올 것인지 또 이걸 인공지능으로 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컬렉션한 전 세계의 지질학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 인공지능을 머신러닝 시킨 다음에 어디를 파야 기름이 제일 싸게 많이 나올지 요거를 또 인공지능으로 판별하는 그런 회사에서 저 정유 회사에서 저는 석유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렇게 컨택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컨택이 온다는 거예요. 미국은 넓고 아주 세상이 할 게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AI 이용해서 주식 그래프 예측 이거 되게 많아요. 맨하탄 쪽에 뉴욕 금융가에서 AI 이용해서 주식 예측하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GDP 계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국가별로 얼마만큼의 GDP가 나올 것인지 이것도 사실 인공지능 이용하면 할 거 되게 많죠. 오히려 예를 들면 주별로 혹은 동네별로 이렇게 수입을 예측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부서별로 예상 수입을 예측할 수도 있고 요즘 AI 이용해서 이런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AI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미국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님이 전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과한다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부모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 미국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미국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른 채 그냥 한국의 주변에 다른 엄마 친구 아들이랑 엄마 친구 딸하고 엄친딸 엄친아랑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야 걔는 요런 거 해가지고 어디 S대 나와가지고 요러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해가지고 저기 S전자 갔대더라. 자꾸 이렇게 비교하니까 님이 자꾸 이런 전과해야 되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과할 필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미국은요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 포트폴리오만 잘 만들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연구팀만 만들어가지고 인터뷰만 통과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컴퓨터 회사 전공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그 제가 아까 말한 태국에 있잖아요. 태국에. 그 태국에서 이민 온 그 미국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어딜 들어갔다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SNS 회사의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로 이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면접 보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코딩 인터뷰 보는 책들을 저에게 몇 권 추천을 해줬고, 요런 거 실리콘밸리 면접 볼 때 잘 먹힌다 해가지고 저보다 먼저 이제 졸업하고 실리콘밸리 간 친구가 저한테 그 책을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공부해가지고 면접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뭐 기계과 나왔다고 해서 프로그래머 할 수 없다, 이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님이 가장 넘어야 될 큰 산은 뭐냐면, 한국에 돌아갈 건지 미국에 살 건지를 정하셔야 되고, 한국에 돌아갈 거면은 부모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오래 산 부신들이니까 한국 대기업 취업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엄친아 엄친딸들 다 물어보면은, 이제 S대 나오고 S전자 간 애들 막 물어보면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나오겠죠. 근데 미국은 이 부모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이제 설득하느냐, 뭐 그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계속 읽어볼게요. 저희 가족들은 무조건 학벌주의, 전공주의 부모님이라 연락 안 한 지 3달쯤 돼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봐서요. 또 한편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시민권도 얻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드리는 게 당연한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있는 애들은 전망에 대해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거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미국 애들은 왜 전망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미국이 기본적으로 미국 애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인은 이제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성경책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이야기해 들어볼게요. 창세기 12장을 펼치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인이 되었으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근데 부모님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막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부르심이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님이 성인이잖아. 대학교 2학년 성인이잖아. 이제 아버지로부터 좀 끊으셔야 돼. 아버지의 이런 뭐랄까 막 조언과 어머니의 이런 조언을 이제 좀 끊으시고 스스로 성인이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적인 가정교육 때문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유교적인 가정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를 이렇게 계속 공경하고 부모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부모를 계속 존중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유교잖아요. 근데 유교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비교해 봤을 때 유교는 비진리의 생각이에요. 진리가 아닌 생각이에요. 그냥 공자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그거에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다 세뇌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독립된 개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독립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공자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공자의 생애를 보시면 돼요.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자는 기본적으로 이 공자가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제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 홀어머니가 된 사람을 이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공자의 삶 속에서 꽃피운 게 유교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특수 상황이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모든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자님 말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공자님 말은 진리가 아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좀 떠나주세요. 아버지가 뭐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뭐 시민권도 얻게 도와주시고 유학도 보내신 건 맞는데 그건 감사한 거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독립하셔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성한 걸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님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어머니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미국의 기본적인 가정 교육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님은 몸만 미국에 살지 이 정신세계가 이 부모님의, 한국 부모님이 유교적으로 막 세뇌하는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이렇게 영향받아 있어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으면 이제 미국에 성공하려면 미국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부모가 한국 스타일을 자꾸 강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님이 미국에서 실패해요. 님이 미국에서 실패합니다. 자, 님이 미국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님이 성경 중심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제가 이 영상 댓글창에 영문 성경책,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갈 길을 잘 기도하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본인이 성인이 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